지금 극우 성향의 그러니까 한국판 극우 요거를 지금 유럽의 극우 정당들과 요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민족이 빠졌다는 걸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럽의 극우 정당에 발기하고 한국에서 이제 발흥하고 있는 이제 극우적 성향의 정당이나 내지는 정치 세력들의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민자에 대한 이민자 태도.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법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EU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EU에 가입된 나라들이 뭐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이제 이민자들이 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민자에 대한 혐오적 정서들, 뭐 우리 뭐 어떤 직장을 뺏어간다든지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심해요. 그게 뭐 영국, 프랑스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민자에 대한 정서들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그 반이민 정서를 타고 지금 극우 정당들이 민족주의를 거의 이제 프론트에 걸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제 이걸 내걸고 굉장히 좀 기세를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이민 정서의 연장선에 뭐가 있냐면 반EU 유럽 연합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정서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민전선 같은 극우 정당들이 힘을 얻는 게 유럽 연합과 우리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 유럽 연합이 시킨 대로 다 하면 프랑스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근데 이런 정서들하고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얻었고 그 극단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브렉시트. 그렇죠. 우리는 그냥 따로 갈랜다. 이 유럽 연합에서 시킨 거 우리는 안 할 거야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주로 그 힘을 많이 얻어서 실제로 집권에 성공했던 정당들이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데. 그런 데서는 30대 총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0대 총리가 뭐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부럽다고 우리도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극우라고요, 극우. 오스트리아 총리가 그분이요. 그러니까 극우와 손을 잡은 극우 연맹인 거죠. 이제 일단 자유당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버럴 정당을 표방하는데 이미 많이 오염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버럴 정당이 아니고 이미 반이민 정서에 기본적으로 이제 편승해 있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만들어냈고 거기 대표 출신이 이제 젊은 그 30대 총리였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비리 문제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유럽의 작은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포르투갈이나 이제 그리스 같은 데서도 집권에 거의 가깝게 갔던 것들이 이제 극우 정당들이고요. 힘을 상당히 얻었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좀 작은 정당들이 퇴조했다는 얘기 많죠.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메르켈도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기도 이제 뭐 일자리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불만을 가진 이제 청년이나 뭐 젊은 층을 대변하면서 이게 극우 정당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워낙 살기가 힘들다고 느끼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 우리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반대 성별. 여성 혹은 남성 한테서 이유를 찾는 젊은 이제 우익적인 성향의 젊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민자들. 저 피부 까맣고 우리랑 다른 말을 쓰고 우리 문화와 다른 사람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트럼프의 반응도 다 비슷한 양상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워낙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큰 국가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이제 퍼져서 유럽의 작은 나라들 네덜란드나 뭐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했다가 기세가 좀 많이 꺾였다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가장 가까운 예가 이탈리아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드라기 총리가 이제 그 사퇴를 해가지고 이탈리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극우 정당 중에 대표적인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극우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이 왜 극우냐면 무솔리니의 예전 파시즘 정당이 전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흐름이 이제 연결돼 완전 있고 뭐 극우네 진짜. 로고를 똑같은 로고를 씁니다.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우기고 있는데 무솔리니 거랑 똑같은 걸 쓰고 그 형제들이라는 이 명칭을 그게 약간 많이 쓰거든요. 이 극우 정당들이 형제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반이민자 그 우리끼리 이걸 굉장히 좀 강조하는 포인트라서 근데 그 이탈리아 형제들이 지금 이탈리아 총선의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북부동맹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극우 정당들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집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전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 파시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사태가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이고요. 진짜 위기 상황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프랑스가 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결선 투표에 가서 마린 르펜을 이기긴 했지만 네.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그 득표수가 깎인 맞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차기로 따지면 또 역시 마린 르펜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옵니다. 세 번째 이제 도전을 세 번째 도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도 많이 개선하고 있어가지고 네. 극우 정당 이미지 색깔을 좀 많이 빼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프랑스 같은 유럽의 거의 1, 2위를 다투는 최고 이 위급의 국가에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될 가능성까지 네.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근데 독일만 조금 낫습니다. 독일은 이제 AfD가 한창 좀 기세를 올리다가 네. 메르켈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네. 오히려 이제 사회당이 좀 집권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AfD가 좀 기세가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이탈리아 얘기해 주셨는데 이탈리아 그 로마 시장이 여성 시장이 당선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2016년에 여성 시장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 버지니아 라지라는 시장 후보였는데 이게 이제 오성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오성 운동. 네. 여기는 극우는 아니고 약간 진보 쪽 계열 아닌가요? 오성 운동에 대한 평가는 약간 엇갈리는데 일단 그 진보적인 정책도 있고요. 네. 보수적인 정책도 혼재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 정당. 오성 운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탈 EU, 네. 탈 유럽연합인데 동시에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는 돈을 많이 쓰자 이런 쪽이라서 그게 좀 혼재되어 있는 게 당수 자체가 오성 운동의 당수가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코미디언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포퓰리즘 정당을 기세를 올렸던. 한때는 거의 집권 가까이까지 다가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지금은 좀 기세가 꺾였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이 리더가 돼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현재 정치에 염증이 난다고 해서 비정치인을 안 치면 굉장히 혼란이 온다. 이렇게 좀 우리가 겪고도 있고 다른 나라 사례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사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신선해가지고 네. 뭔가 좀 정치를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정치적 합의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정치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네. 지금 우리 대통령만 보더라도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내가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좋아 빠르게 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 결정이라는 건 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끼리 토론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과정인데 이게 검사들이 무식하게 생각하면 아이고 귀찮게 그거를 그냥 어차피 다 그냥 싸우는 거잖아. 네. 너네나 뭐 서로 자기네 이익 땡겨가지고 좀 싸우는 거잖아.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서로 싸우기만 하고 말이야. 그럼 내가 정리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 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걸 원하면 안 된다. 이게 이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는 어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현재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극우는 또 극우 성향의 지금 유튜버였던 이 지금 행정관들은 전에 평가하신 것처럼 여기는 약간 성향이 아주 못된 성향인 것 같아요. 못된 성향. 못된 성향.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할 때 네. 그래서 이 한국 극우들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네.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네. 혐한일봉이다. 혐한일봉. 그 이제 한국을 혐오하는 정서에 기반해서 일본을 빤다. 네.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문제가 된 이런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댓글에는 한국 극우는 일본 극우와 같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그런 맥락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내외분께서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사실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국 극우가 다른 나라 극우들하고 이제 가장 대치되는 점이 민족주의에 대한 천시예요. 천시. 네, 이 굉장히 천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고대사 이런 거에 대해서 발작 반응을 일으켜요. 고조선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고대사라는 게 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것들을 교과서에 싣고 있는데 단군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미신이라고 막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거나 조선사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사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고 무시하는. 그래요? 그럼 이순신 싫어하겠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테면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네. 다 과장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성취나 업적들에 대해서도 이게 다 과장이다. 혐오. 사실 별거 아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산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제 판옥선과 뭐 일본 왜군이 이제 갖고 왔던 새끼분의 이제 뭐 덩치 차이라든지 뭐 어떤 그 장갑 차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나 시켜도 다 그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뛰어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확인된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기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 일본식 표현하자면 겐토대로 그냥 내 겐토로 봤을 때 이거는 사기야. 이거 우겨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영훈 교수 같은 이제 극우적인 그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책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반일 뭐 종족주의 뭐 이런 책 보고 와가지고 이거 일본이 옛날 일제 때 우리를 수탈한 게 아니고 제값 주고 다 쌀을 사가서 우리는 그걸 수출한 거야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 완전 황당한 논리. 근데 이제 이런 그런 어떤 그 이영훈 교수의 그런 논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근혜 때 했었던 소위 이제 광복절 논쟁이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의 탄생은 광복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우리가 8.15 해방 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 부정. 상해 임시정부 부정.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거의 가치 자체가 그때 그 정도는 원래 다 했었고 실제로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립운동은 뻘짓이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뭐 근대화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에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이 형성됐다라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인데 그걸 부정합니다. 거짓말을 이 몇 가지 사실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퍼뜨리면 그게 사실이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1919년에 만세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안 했다. 어떤 특수 사례가 있으면 이걸 전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아니면 이제 뭐 3.1 만세운동을 하다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인원도 그때 뭐 몇백만 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 중에 행패 부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을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죠. 우리도 촛불 집회 해보면 그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딱 포커스를 먼저 봐라 이게. 그때 조선 사람 다 이렇게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일본이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깽판 부리고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그러면 되게 기괴해요. 좀 기괴한 거네. 진짜. 이게 이제 약간 그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정치 분류표 안에 안 들어가는 이상한 어떤 특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스팔트 보수인데 그게 약간 젊은 층으로 좀 버전업 됐는데 더 독해졌다랄까? 저는 이게 극우 유튜버들하고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논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게 왜 그렇게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보게 됐냐면 역사 의식에 있어서 이게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애초에 좀 못났고 그래서 그 일제한테 침탈을 당한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일본만 못하고 일본에 비해서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의 꼬북 역할을 해야지 맞상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디 감히 일본이랑 개기려고 하냐. 그래서 1위 미국, 2위 일본, 3위 한국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요? 한일전하면 집에서만 축구 보겠네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유튜브를 하면서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쓴 이유가 이미 우리가 일본이나 서구권을 추월하기 시작한 시대를 우리 젊은 층들이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옛날식의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오히려 젊은 층에게 이런 논리는 저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받아들였죠. 네, 지금 국뽕에 엄청 취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미 글로벌에서 문화적으로는 탑에 있다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할 거라서 지금 이런 사람들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손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절. 네. 아니 그 진짜 걱정되는 거는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식을 잘못하면 정책이 잘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본이랑 우리랑
동맹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극우 유튜버들이에요. 한미일 동맹이라고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맹 관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하고는 우리가 동맹 관계였던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런 이승만 때부터의 구구하게 내려오는 일본은 경계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가야 돼. 이래버리면 외교 정책이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성도 달라져야 되고 러시아에 대한 것도 달라져야 되고 아세안 그 남부 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아베 죽었을 때 존경하는 아베라고 한 이게 너무 이 대목이 너무 좀 이상했어요.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노력한 아베 네. 신조 총리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이상합니다. 근데 두 분이 지금 빨리 그 역사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대통령 네 분 두 분 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지금 극우 성향의 참모들 때문에 사실 대통령 지지율 28%가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행정요원 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장관이나 총리, 없고. 예,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걸 잘못했을 때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지. 지금 대통령 이 성향, 참모 성향으로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는 이 극유, 그러니까 역사관이 잘못된 거에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계속 그 혁신위에서 그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계속 혼란 상태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와 우파의 이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뉴라이트까지 소환을 해서 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